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를 하면서 예전에 지놈 인사이트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했고 최근에 회사 이름이 바뀌어서 이노클라스라는 회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내과 의사이고 면역학 교수이고 그리고 유전체를 하는 기업가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선 김선 교수님 강연에서 다행히 DNA는 말씀 안 해주셔서 그래도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쓰신 책 제목인데요. DNA는 모든 생명 현상의 기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너무 잘 알려진 센트럴 도그마 생명과학의 기본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사실 DNA에 기록되어 있고 DNA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RNA, 단백질 등등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것들이 어떻게 질병을 일으키는지 여기에 신약 개발의 단서들이 모두 숨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최상류에 올라가면 여전히 DNA가 존재하고 있고 이 DNA 전체에 담긴 전부의 정보, 유전 정보 전체를 이끌는 말이 유전체, 영어로는 지놈이 되겠습니다. 이 지놈은 DNA라고 하는 분자 안에 새겨져 있고 근본적으로 이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ATGC라고 하는 염기 서열 4가지를 갖고 조합해서 만든 자연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생명의 기본 기록이 디지털로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크고 방대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능한 염기 변이의 수만 단순히 따져봐도 한 사람에서 90억 개나 찾을 수가 있고 여기 있는 그 다윈의 프린키피아 책 오리진 오브 스피시스의 책을 3,000권에 기록해야 한 사람의 DNA 정보를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입니다. 하지만 이 방대한 양은 사실 유한한 양입니다. 지금과 같은 컴퓨팅 파워를 가진 정보과학의 세상에서 다룰 수 있고 유한한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타고나길 사진법의 디지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이 유전체 데이터에는 변이가 발생합니다. 타고난 소인,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germline variant, 타고난 유전 변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에 사실 개인정보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민감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 이미 널리 사용하고 있는 암 진단에 쓰이는 유전체 등에는 사실 다소 다른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유전되지 않는 획득한 변이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영어로는 소마틱 뮤테이션 그리고 획득한 돌연변이라고 하고 이미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암 유전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 돌연변이들을 열심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다소 때늦은 것 같은 DNA라고 하는 20년도 넘은 키워드를 왜 지금 끌고 나와서 설계해드리고 창업을 해서 회사를 하는지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IT 문외한으로서는 제가 기억하는 지난 22년 정도의 세월을 돌이켜보면 다음과 같은 4개의 이벤트가 저에게는 굉장히 크게 기억이 됩니다. 2000년에 우리가 랜을 쓸 수 있고 인터넷이 대중화되는 걸 느꼈고 아이폰을 들고 나왔던 2007년, 2016년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기는 사건, 그리고 최근에 챗GPT까지 기억에 남는 사건들입니다. 정확히 이 사건들이 벌어졌던 해에 이 유전체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혁신이 한 가지씩 나왔습니다. 아마도 재료과학 또 이 정보과학의 힘이 결국 이 유전체 분야의 혁신을 간접적으로 계속 이끌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첫 번째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2000년 무렵에 나왔고 아이폰이 등장하던 해에 차세대 유전체 기술 NGS라는 것이 상용화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급속도로 유전체 생산 비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무어스 로우에 비해서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파고가 나왔던 그 해에는 대략 1세대 기술이라고 불리는 패널 기술, 유전체 전체를 읽지 못하고 1% 정도만 골라서 임상에 활용하는 정도의 기술이 대중화되고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부터가 유전체의 헤게모니가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 이전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석할 건가로 무게중심이 넘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챗GPT가 등장했던 해에 시퀀싱 생산의 독점 시대가 끝나게 됐습니다. 생산 기계의 독점이 끝나고 경쟁으로 생산 가격이 급감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지놈을 분석하는데
불과 $100 정도의 원가면 충분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 놀라운 콜라보레이션 덕분에 드디어 AI와 지놈이 만나는 시간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재밌는 표현을 하나 보여드리자면 과연 앞으로 이 astronomical, 천문학적으로 많다라는 표현이 맞냐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유전체 데이터를 들여다봤을 때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1세대 기술이 쓰이기 시작했던 무렵에 페타바이트 단위를 넘어가기 시작했고 최근에 저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도 이미 20페타바이트에 가깝게 가고 있습니다. 이후에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와닿지도 않는 수준으로 유전체 데이터가 곧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전체 데이터는 인간계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 중 가장 큰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체 데이터가 정밀의료의 시대를 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반복해서 이야기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들은 환경, 생활습관, 의료 정보 등과 같은 정보들은 이미 다 존재하던 것들입니다. 즉 정밀의료라는 상징적인 단어가 아닌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키가 되는 시도는 유전체 데이터에서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밀의료가 그럼 뭔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지금의 의료는 우리 평균 의료란 단어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같다라는 전제 하에서 확률적인 임상시험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밀의료는 기본적으로 genetic background, 유전적인 백그라운드가 다르다라는 가정 하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에 맞추는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정밀의료가 사실은 미국의 의료 비용 폭증을 막기 위한 경제적인 목적도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첨단 약물이라고 개발된 것들도 사실 실제 환자들에게 썼을 때 100%보다도 훨씬 적은 절반 이하의 환자에서만 사실 진짜 효과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효과가 없을 환자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개념이 사실 이 정밀의료의 개념 안에 숨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함께 창업한 주영석 교수가 발견했던 것들을 잠깐 보여드리자면 폐암에서 이제 이렇게 아주 드문 경우에 이런 비소세포 폐암이 소세포 폐암이라는 아형으로 바뀌는 현상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유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볼 수 있고 유전체를 통해서 왜 표적 치료제가 들어야 될 환자가 듣지 않는지를 설명하고 새로운 신약을 열어야 된다는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기존에는 환자의 몸에서 얻어낸 암세포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진단을 했다면 지금은 유전체를 통해서 그 히스토리까지, 과거까지 거슬러 가면서 그 데이터를 통해 알아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재발할 암세포의 씨앗이 우리 몸에 존재했는지까지도 이 유전체 데이터 안에는 모두 각인되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 수 있게 된 시점이 이미 2017년 무렵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에 있어서도 이 정밀의료는 결국 큰 부가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유전자 타겟 신약은 임상시험이 성공 확률이 평균적으로 4배 정도 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 2015년에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수천억이 들어가는 임상시험에서 그렇게 위험한 비즈니스에서 성공 확률을 4배 정도 올려줄 수 있다면 이 정밀의료 유전체 데이터의 값어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밀의료의 가는 길이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1% 정도의 데이터를 보는 패널 시퀀싱 데이터의 시대에 대부분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AI가 만나기 전에 이야기일 것입니다. 유전체가 AI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정밀의료로 가기 위해서는 전체를 바라보는 유전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이렇게 표적을 통해서 5가지, 6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폐암을 정의합니다. 이것들이 전체를 보면 얼마나 더 다양한 폐암들이 이 속에 세분화되어 있고 숨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1% 정도를 보는 기술에서는 대략 아무리 높아봐야 30% 정도의 환자에서만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 30%의 환자를 우리가 추려서 치료할 수 있다면 거의 완벽한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유전체를 생산하는 기술이 비쌌던 시절에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부분만 아주 드문드문 우리가 골라서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연구소에서 사용되는 수준이 1에서 2% 정도입니다. IT 기술의 발달과 시퀀싱 가격 하락이라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합쳐지면서 드디어 100% 가까운 유전체 데이터를 비로소 데이터 자산으로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이는 철저히 데이터 파워를 향해서
AI와 유전체가 만나는 시대를 향해서 곧 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장 유전체 데이터, 완결성 있는 유전체 데이터를 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시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주를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암의 이 암 환자에서 어떤 것이 최적의 치료일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게 현재 테스트라면 다음 세대 테스트, 전장 유전체를 보는 테스트는 다음과 같이 전체 우주를 보는 것처럼 유전자 변이 전체를 검출하고 이 데이터가 누적되어 나갈수록 새로운 지식이 늘어나고 지금 눈앞에 그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환자들을 위해서 더 나은 데이터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안젤리나 졸리가 있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배우가 본인의 어떤 BRCA1이라는 유전자 변이 때문에 가족성 암을 갖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양측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것이 뉴욕타임즈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브라카를 알아내기 위해서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여러 가게를 모아서 가족력을 그리는 마치 옛날에 맨델이 완두콩을 보면서 유전학 연구를 하듯이 알아냈던 것들입니다. 수십 년이 걸렸던 데이터입니다. 지금은 이 똑같은 것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던 바이오마커들도 더 많은 채널을 통해서 더 넓은 데이터를 보면서 맥락을 이해하고 재발 확률을 어떤 특정 치료에 대한 재발 확률을 예측할 수 있는 확률을 과거엔 불가능했던 것들을 66%까지 올린다든지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미 많이 쓰고 있는 이 브라카와 관련된 제네틱 테스팅도 사실은 과거의 기술로 보았을 때는 이렇게 굉장히 임의적인 컷오프를 통해 여기서부터 양성으로 보자라는 합의에 가까운 시도였다면 전장 유전체 전체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 양측으로 갈라진 바이너리 데이터이고 20% 정도의 환자를 정확하게 지목해서 치료를 쓸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더 정교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것들은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원하는 다음 세대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니던 시절에 림프종을 정의하던 것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 3, 4년 전에 1% 정도의 유전체를 보는 기술로 7가지로 재분류가 됐습니다. 이제 전체를 보는 시대가 오면 이 각각 하나하나가 새로운 신약 개발과 새로운 임상시험의 마켓이 될 것이고 큰 원 안에서 20% 성공하던 것에서 각각의 작은 원 안에서 100%에 가까운 성공률을 가지는 임상시험을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먼저 시작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의 김진국 교수 팀 같은 경우에는 단 한 명의 환자를 위해서 정확하게 그 뮤테이션을 타격하는 치료제를 개발해서 FDA를 승인을 받고 치료를 해낸 놀라운 사례를 NEJM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로 돌연변이를 치료하는 시대가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유전체 데이터를 평생 동안 이제 전주기에 걸쳐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으로 암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렸을 때 하는 검사를 뛰어넘어서 암 이후에 재발을 모니터링하는 검사, 태어나기 전 그리고 태어나기 후에, 태어나기 전에 혹은 태어난 후에 질병을 예측하는 검사들, 그리고 노화와 수명을 예측하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종류의 복합 질환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쌓이면 가능해질 거라고 우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 과학자들, 우리나라 의사들, 우리나라 기업들, 환자들에게는 이 정밀의료 그리고 AI와 지놈이 만나는 이벤트에서 어떤 기회가 있을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에 다소 부진한 실적 때문에 화제가 됐던 23andMe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왜 잘 안 됐을까? 한번 스스로 반성을 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의료적으로 접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집단의 빈번한 타고난 돌연변이들 일부만을 검사하는 방식으로는 다시 내가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 병에 걸렸을 때 필요한 것들, 혹은 암과 관련한 표적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한 데이터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의학적인 효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테스트로밖에 끝날 수 없다는 점이 기업으로서의 매력을 굉장히 떨어뜨렸던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국, 미국, 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전체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가바이오 빅데이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100만 명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 시작된 지가 사실 10년 이상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전체를 활용한 새로운 혁신이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생각은 잘 안 드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음 좀 더 나은 사례를 놓고 비교해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리제네론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다국적 제약사가 있습니다. 2014년에 리제네론 유전학센터 RGC라는 자회사를 세워서 전 세계에서 10만 명의 엑솜 데이터, 즉 2세대라고 제가 명칭을 불렸던 유전체 1%를 보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습니다. 단순히 유전체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의료 정보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종류의 인간 정보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현재는 200만 개까지 가게 됐고 120개 기관과 협력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미 3개의 유전자라는 신약이 임상시험 단계에 들어갔고 20개 이상이 들어갈 것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즉 제약회사처럼 명확한 목적을 갖고 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경우가 조금 더 성공률이 높고 활용이 잘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맞춰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체의 하드파워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시퀀싱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 그 자체는 거의 산업적인 의미가 없을 정도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마치 인터넷이 처음 깔리던 시절에는 인터넷 망을 만드는 회사가 인기였지만 지금은 IT라는 걸 떠올리면 구글을 떠올리는 것처럼 하드파워에서 소프트파워로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시대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산업과 의료용 유전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대단히 큰 컴퓨팅 파워를 확보하고 필요한 인재들을 양성해 나가고 있다면 다음 단계로 올 데이터 파워 시대에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파워가 탄생하기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리한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의료계 동료들, 대한민국 의료의 힘인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뛰어난 의료인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이터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회사는 창업하고 첫 2년간 국내 주요 종합병원들과 함께 1만 예 이상의 의료 정보와 홀지놈 시퀀싱, 전장 유전체 빅데이터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프라이빗 컴퍼니가 확보하고 있는 암 유전체 데이터로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단 2년 만에 스타트업이 이걸 모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데이터가 대단히 잘 정리되어 있고 의료 정보와 유전체 양측이 모두 확보 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낸 배경은 우수한 의사, 과학자, 이 융합 인재들이 이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고 또 더 그 배경에는 사실 굉장히 뛰어난 IT 인프라가 있어서 우리나라처럼 모든 병원이 전자의무 기록을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자의무 기록에 기반한 데이터베이스들이 사실은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굉장히 인구가 밀집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덕분에 쿠팡이 로켓 배송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던 것과 굉장히 유사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전체 빅데이터, 유전체 AI의 탄생의 조건을 우리가 참 잘 갖고 있고 이 소프트 파워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드 파워에서 소프트 파워로의 이전은 뛰어난 인재들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시간을 저는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 분홍색 화살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소프트 파워에서 데이터 파워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이오 헬스 산업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사회 간접 자본이고 대규모 투자가 공공적으로 혹은 기업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찍어내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어디에 산업화하겠다는 강한 의도를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면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산업 고도와 수익성과 비례하는 이 Y축의 데이터 파워가 폭발하면서 엄청난 부가가치로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메시지는 유전체 데이터는 결국 이 바이오헬스 AI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입니다. 앞선 김선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AI 기술들이 그 위에서 마구 뛰어놀고 꽃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건 DNA라는 마치 우리나라 과거의 경부고속도로 같은 이 유전체 SOC를 지금 기업과 정부가 큰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투자가 필요하다.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마감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